아무도 없는 이 깊은 산속, 사방이 적막에 잠기면 나는 가끔 낮은 음률의 섬지박이를 듣곤 합니다. 그 노래가 흐르면 나의 시계는 어느덧 50년 전 작은 마을의 골목길 모퉁이로 되돌아갑니다. 20살 나이에 멀리 집을 떠나는 아들이 못내 걱정되어 49의 젊은 나이에 병색이 짙던 어머니는 그 여윈 몸을 이끌고 방문을 나와 대문 앞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진 모퉁이를 돌아설 때 집을 바라보자 어머니는 그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 알았다면 그 모퉁이를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 바로 그 나이 즈음에 이르러 나 역시 생사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그 절박했던 순간 나는 비로소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 깊은 산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오직 대자연의 품에 의지해 위태로운 생을 이어온 지 어느덧 15해. 이제 나도 이른이라는 고갯마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어느덧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건만 고요한 밤이 찾아와 산그늘이 깊어지면 멀어지는 자식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실루엣이 문득 누이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어머니, 그리 멀지 않은 훗날 제가 저 언덕을 넘어가면 그날에도 그때처럼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저를 맞이해 주실까요? 지나온 구비구비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곳 소나무 향기 가득한 오두막집에서 산속의 정막을 벗삼아 여러분과 마음의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나 박제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는가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대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천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보냈던 수많은 하루들이 층층이 쌓이고 겹쳐져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당황하며 급히 약국과 병원을 찾고 견딜 수 없는 피로에 한의원 문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찾는 근본적인 해답은 그런 게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 의학의 기틀을 세우고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와 우리 민족의 고달픈 숨결을 보듬어 안았던 의성 허준 선생, 그리고 현대 심신의학의 거장 가보르 마테 박사, 이 세 분의 스승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건네는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 지금 고장난 건 당신의 몸이지만 진정으로 고쳐야 할 건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하루입니다. 라고 준엄하게 말합니다. 단순히 병명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철학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고 나 자신을 온 우주만큼이나 귀하게 대접하는 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그는 수천 년 전 이미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자연이다. 의사는 단지 자연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자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산과 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치유 시스템, 즉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와 세포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의 원리를 깊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가 찾아오면 단순히 아픈 부위만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음식을 즐겨 먹으며 어떠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또 평소에 어떠한 마음의 결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당시의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가혹한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하고도 무심하게 반복해오고 있는 습관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음식이 곧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내 피와 살이 되고 종국에는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설탕, 그리고 자극적인 나트륨 덩어리들은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지치게 만들고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높여 결국에는 그것들이 만병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근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포함된 정제 설탕과 액상과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과도한 당분이 유입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를 녹슬게 하는 주범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설탕 덩어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정밀한 기계를 고장내는 독소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식재료는 오염되지 않은 땅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머금은 거친 현미와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제철 나물, 그리고 흙 속의 기운을 빨아들인 뿌리 채소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어 삼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작운동, 즉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는 뇌의 혈류량을 늘려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침 속에 포함된 강력한 해독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의 속도에 내 몸의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것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미로서, 이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약재와 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음식이 본래 하나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걷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현대 생리학적으로 볼 때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제2의 심장을 가동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숲길을 걷거나 흙길을 밟을 때 머리로만 쏠려있던 뜨거운 생각의 에너지는 발바닥으로 내려가 식혀지고, 일정한 리듬으로 대지를 깃는 진동은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하여 우리를 깊은 안정 상태로 인도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갇혀 있던 시선을 들어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심장 박동은 비로소 대자연의 고요한 박자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의성이라 불리는 허준 선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가 평생의 고뇌 끝에 집대성한 동의보감의 정수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8글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흐르면 아픔이 없고 어딘가 막히면 곧 병이 생긴다는 이 간결하고도 심오한 원리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소우주로 바라보는 동양의학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허준이 그토록 경계했던 막힘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혈관이 막히는 물리적 현상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억울함,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던 울화, 그리고 타인보다 앞서가려는 과도한 욕심이 우리 몸 안에서 기의 흐름을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결국 신체 내부에 담음이나 어혈 같은 독소를 형성하여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3가지 보물, 즉 정, 기, 신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정이 넉넉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정에서 솟아나는 생동하는 에너지인 기가 전신을 거침없이 흘러야 비로소 우리 의식의 등불인 신이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도한 집착이나 미움으로 신을 어지럽히면 그것은 즉시 기의 통로를 좁히고 우리 몸의 근본인 정을 마르게 합니다. 결국 병이란 단순히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어 등불이 꺼져가는 과정인 셈이지요. 선생이 평생을 바쳐 탕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 우리 안의 기를 소통시키고 정을 갈무리하는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의보감은 병을 고치기에 앞서 마음의 수양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의 호수가 잔잔하지 못하고 경랑이 치고 있는데 그 어떤 비싼 산삼이나 영약을 쓴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준은 질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의사를 심이라 불렀는데 이는 환자의 고통받는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그 맺힌 감정을 풀어주는 자가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의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울화와 막힘은 자율신경계의 심각한 불균형과 일맥상통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근육은 뻣뻣하게 긴장하고 혈관은 좁아지며 세포는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허준이 그토록 경계했던 불통의 상태는 바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온갖 신경성 질환과 화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어느 구석이 꽉 막혀 있는지, 누구를 향한 미움이 나의 기혈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허준의 심의 철학을 현대 서양 의학의 정교한 데이터로 입증해낸 분이 바로 캐나다에서 잘 알려진 의사이자 작가인 가보르 마테 박사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기만할 때 우리 몸이 어떠한 비극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의 저서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서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통찰을 말하였습니다. 박사는
말기 암 환자나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아주 기묘하고도 슬픈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대개 사회적으로 지독하게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억눌렀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배려심 깊은 태도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면역 체계에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박사는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비로소 질병이 시작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입으로는 승낙할 때 우리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며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탈출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군인 NK세포와 T세포의 활동을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면역세포가 나 자신의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생리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간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이론은 전통적인 현대의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던 질병의 원인을 생애 초기 애착관계와 억압된 분노라는 심리적 지도미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비판하는 일부는 그의 주장이 환자에게 죄책감을 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많은 환자는 그의 글을 통해 비로소 내가 왜 아파야만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면서 그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밴쿠버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적군이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속이며 살지 말라고 몸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자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의 진정한 감정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내 세포들 역시 나를 지키기를 포기한다는 그의 경고는 허준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 영혼의 비명을 외면하는 행위는 내 몸의 건강을 통째로 재단 위에 올리는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보르 마테 박사가 현대의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절박한 충고입니다. 이러한 마테 박사의 통찰은 최근 현대의학의 정교한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 심신의학 연구팀의 스티븐 그리어 박사는 암 환자들의 성격 유형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C형 성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갈등을 피하며 권위에 순응하는 지독하게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자신의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환자들에 비해 이처럼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C형 성격의 환자들이 암의 재발률이 현저히 높았으며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의 끝단,
즉 텔로미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자신을 억누르는 비관적 태도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급격히 짧게 만들어 세포의 노화와 죽음을 앞당깁니다. 반대로 깊은 사유와 명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정직한 태도는 텔로미어의 마모를 늦추고 심지어 다시 길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생사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산속으로 들어온 결정이 제 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도 이제는 과학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일본 지바 대학교의 요시후미 미야자키 교수는 삼림욕의 생리적 효과 연구를 통해 단 15분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12.4% 감소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제가 산속에서 얻은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나를 억눌렀던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라는 본연의 존재와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내 몸속의 텔로미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잠들어 있던 면역 세포들은 다시금 나를 지키기 위해 깨어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그리고 가보르 마테. 이 세 분의 거장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의술을 펼쳤지만 그들이 도달한 생명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고 영상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조화로운 리듬을 형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고대의 자연 치유력, 동양의 기혈순환, 그리고 현대의학의 면역 안정은 모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그만 달려라. 그 관계가 너를 병들게 하고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몹시 굶주려 있다는 몸의 외침인 것입니다. 즉, 거룩한 신전에 해가 되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것이며 내 소중한 마음을 갉아먹는 독성 가득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10분 정도 고요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숨결을 느끼거나 푸른 나무를 보며 깊은 호흡을 내뱉는 나에 대한 보살핌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내 안의 자연 치유력은 비로소 기지개를 켭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막혔던 기혈의 통로가 열리고 면역 세포들은 다시 힘을 얻어 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나 자신에게 베푸는 다정한 배려와 선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없앨 수 있을까라는 성급한 고민 대신 내 몸이 지금 이 통증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과감히 바꾸고 내면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기 위해 3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은 과도한 정보와 잡념으로부터 뇌를 쉬게 하라는 경고이며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타인의 짐까지
억지로 짊어지고 있다는 무거운 고백입니다. 통증을 제거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말고 당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가장 충직한 조언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둘째,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이 정화하세요. 마음속에 맺힌 것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억울하게 참아왔던 눈물은 독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몸의 구석구석을 병들게 합니다. 일기를 쓰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든 아니면 산속에서 소리라도 지르며 마음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십시오. 마음이 투명하게 흘러야 몸의 기혈도 비로소 시원하게 뚫리는 법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한 의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남에게는 참으로 관대하고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채찍질하곤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명의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신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 거장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은 지금 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고 강인하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공이나 자식의 뒷바라지 혹은 사회적 명예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몸을 담보로 잡히고 하루하루를 치열한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생님,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체라는 집이 무너지고 영혼이 머물 곳이 없다면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성공과 명예도 결국 흩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심장의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에게 나직이 한마디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의 비명을 모른 척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 모진 세월을 함께 버텨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이 작은 화해와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뿌리째 바꾸는 위대한 치유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여정을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